미세스한 이야기. 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수중동굴로 들어간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 전세계 다이버 커뮤니티의 경종을 울린 이글스 네스트 싱크 다이빙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위키와치 인근 자서위츠카 야생동물 관리구역 안에는 이글스 네스트 싱크라고 불리는 수중동굴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숲 한가운데 검은 무릉덩이가 파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속으로 들어가면 플로리다 특유의 다공성 석회암 지대를 따라 형성된 거대 동굴이 펼쳐지는데요. 약 1.6km에 걸쳐 성인 한 명이 겨우 통과할 만한 좁은 통로와 수직 낙하 구간,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갈림길 구간이 반복되는데 가장 깊은 지점은 수심약 90m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간중간 빛이 완전히 차단된 암흑 구간과 무너진 암석지대가 섞여 있어 아무리 경험이 많은 베테랑 다이버라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방향 감각을 잃고 길을 잃기 쉽죠. 일반적인 다이빙 명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대한 규모와 지형, 그리고 극악의 탐사 난이도 때문에 수중 세계의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극한의 환경이 오히려 도전 의식을 자극하면서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할 다이빙 명소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수많은 다이버들이 이글스 네스트 싱크를 인생 목표로 꼽으며 다이빙계의 에베레스트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글스 네스트 싱크는 마치 파리 지옥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면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팔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통로는 점점 좁아져서 몸을 비틀어야 겨우 지나갈 수 있고,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바닥에 쌓여있던 미세 침전물이 떠오르며 순식간에 시야가 흐려지거든요.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하지만 손전등을 비출 때마다 석회암 절벽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장대한 지형이 끝없이 펼쳐지고, 빛이 스칠 때마다 전혀 다른 형태의 공간이 드러나요. 한 번도 햇빛이 닿지 않았던 곳을 유영하는 기분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경이로움을 선사하죠. 수중동굴을 찾아오는 다이버들이 늘어나자 플로리다주 당국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1999년부터 이글스 네스트 싱크의 출입을 전면 금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동굴 다이버 협회와 동굴 다이빙 단체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면서 결국 2003년 다시 개방되었는데요. 대신 전보다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약 12,000달러, 하나로 약 1,500만 원을 투입해 동굴 입구 주변에 보드워크와 진입용 데크, 그리고 계단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탐사 시도는 사망 사고로 이어졌죠. 사실 플로리다주는 이글스 네스트 싱크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몰랐거든요. 다이버들이 열어달라는데 전문가니까 자기들은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열어달라는 거겠지, 이참에 관광지로 만들면 돈도 되고 좋겠다는 생각으로 돈 들여서 오픈한 거죠. 하지만 방향감각 상실, 공기 부족, 장비 문제 등으로 인해 동굴을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이 여러 차례 인양된 후 입구에는 죽음을 경고하는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멈추십시오. 이 지점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동굴 안에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왜 금지하는 대신 표지판을 설치한 걸까요? 어차피 금지해도 와서 들어가니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설치한 거죠. 이미 너무 유명해져서 동굴 탐사하러 오는 관광객이 너무 많았거든요. 실제로 섬뜩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글스 네스트 싱크로 향하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네스트 싱크에서 목숨을 잃은 다이버는 최소 10명 이상이며 수차례 반복된 사고대 가운데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사례로 꼽히는 사건이 바로 지금부터 소개할 이글스 네스트 싱크 부자 다이빙 사망 사건이죠. 201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 15세 소년 딜런 산체스는 35세의 젊은 아버지였던 대린 스파이비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깊은 수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용 다이빙 장비였죠. 산소통 2개가 붙은 더블 탱크, 약 2m 길이의 호흡 호스, 대형 수조 조명인 캐니스터 라이트까지 전문 다이버 못지않은 다이빙 풀세트를 갖추고 기뻐하는 딜런에게 아버지는 또 하나의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딜런이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로망의 장소 이글스 네스트 싱크에 가서 새 장비를 테스트해보자고 한 것이죠. 대리는 경험이 풍부한 다이버였고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경이로운 순간을 아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바랬어요. 딜런은 기본적으로 심성이 곱고 착한 아이였지만 사춘기를 겪으며 부자관계가 조금 서먹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환기하려고 나름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던 거예요. 대리는 서둘러 장비를 챙긴 뒤 약혼녀에게 아들과 함께 이글스 네스트 싱크에 다녀오겠다고 전했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는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어쩐 일인지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았죠. 대리니 숙련된 다이버라 좀 더 놀다 오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연락 한 통 없자 불안에 휩싸인 약혼녀는 다이빙
경험이 있는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대리는 다이빙을 잘하니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연락이 닿지 않는 건 이상하니 일단 신고를 접수해보자고 했죠. 결국 지인들의 권유에 따라 911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약혼녀와 지인들은 그냥 어쩌다 연락이 안 닿았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보니 대린과 딜런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저녁 8시 30분경 수색 작업이 개시되었고 수중구조 전문 다이버 에릭 다이스터가 동굴 안으로 투입됐죠. 모두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동굴에서 시신만 나오지 않는다면 휴대폰을 잃어버렸거나 다른 곳에서 놀고 있는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동굴에 진입하고 얼마 후 수심 약 20m 지점에서 딜런의 시신이 발견되죠. 그런데 같이 있어야 할 아버지 대린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색대는 대린이 좀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문제는 수심 20m 이후부터는 통로가 급격히 좁아지고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점이었는데요. 특히 수심 30m 이상 구간부터는 좁은 틈과 굴곡진 지형이 이어져 한 번에 한 사람씩만 겨우 이동할 정도로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조금만 움직여도 침전물이 떠오르며 시야를 가로막고 빛 한 점 닿지 않는 암흑 구간이 대부분이라 혼자서 수색을 이어나가는데 한계가 있었죠. 결국 수색대는 추가 인력 투입을 결정했고 연락을 받은 베테랑 다이버 로버트 브룩스와 매튜 빈젠트가 수색 작업에 합류했습니다. 3명의 다이버는 천천히 비좁은 동굴을 따라 이동했죠. 몇 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수심 약 38m 지점에 홀로 남아있었던 대린 스파이비의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시신을 수습한 로버트 브룩스는 숨진 대린과 친분이 있던 사이로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예상된 결말이었다는 인터뷰를 남겼는데요. 이글스 네스트 싱크에서 사람이 실종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실종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결국 이렇게 되는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리는 기본적인 다이빙 실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침착하고 명석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무모했다. 내 입으로 직접 언젠가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시신을 찾아달라고 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적도 있다. 그 말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랬지만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다. 경찰 조사 결과 대리는 스쿠버 다이빙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동굴 다이빙 자격은 없는 상태였고 아들 딜런 산체스는 아예 다이빙 자격 자체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이 경악한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스쿠버 다이빙은 언제든 수면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행되지만 동굴 다이빙은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동굴은 한 번 내부로 들어가면 왔던 길을 그대로 되짚어 나오지 않는 이상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즉 수면 위로 올라와 탈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때문에 동굴 다이빙을 전문으로 하는 다이버들은 별도의 전문 교육을 통해 장비 운용 능력과 비상 상황 등 절차를 철저히 익히고 어둠 속에서도 출구를 놓치지 않기 위한 라인 설치와 회수 기술까지 반복적으로 훈련해 봤습니다. 이런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스쿠버 다이빙 자격만 가진 사람이 다른 동굴도 아니고 이글스 네스트 싱크와 같은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수중 동굴에 들어가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을 자처하는 선택이라는 뜻이죠. 경찰에 따르면 대린 부자는 11시경 수중 동굴에 입수했다가 지상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사건 당일 오전 11시경 동굴 근처를 지나가던 한 사냥꾼이 장비를 갖추고 다이빙 준비를 하는 대린과 딜런 부자를 목격했다. 두 사람 모두 무척 즐거워 보였으며 두려운 기색은 전혀 없어 보였다. 몇 시간 뒤 오후 6시 30분 다시 동굴 입구를 지나갈 때는 차량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시신은 검시관에게 인계되었으며 익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적지 않은 파장이 이어졌죠. 수중 동굴의 위험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글스 네스트 싱크를 계속 개방해야 하는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폐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한 다이버들이 동굴에 진입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대원들 역시 목숨을 걸고 수색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동굴 입구를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논쟁 끝에도 이글스 네스트 싱크는 끝내 폐쇄되지 않았죠. 앞서 나왔듯 어떻게든 찾아와서 들어갈 게 뻔하고 과거에도 그랬고 관광지로도 유용했으니까요. 결국 몇 년 뒤
이후까지 또 한 번의 비극이 반복됐습니다.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에서 온 3명의 다이버 패트릭 피코, 크리스 리튼마이어, 저스틴 블레이클리가 이글스 네스트 싱크 탐사의 도전장을 내밀었죠. 패트릭과 크리스는 이미 여러 차례 탐사한 경험이 있는 숙련된 동굴 다이버였고, 저스틴은 동굴 다이빙 경험이 없는 초보 다이버였습니다. 오후 2시경 세 사람은 장비를 갖춘 채 이글스 네스트 싱크로 들어갔습니다. 탐사 계획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두 다이버가 앞장서서 동굴 내부를 탐사하고, 저스틴이 수면 가까이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3시 미리 정해둔 지점에서 다시 합류하는 것이었죠. 약속된 시간에 저스틴은 정확히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죠. 저스틴은 30분을 더 기다렸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다시 30분이 지나도록 두 사람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후 6시 지상으로 나온 저스틴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날 저녁 구조 다이버들이 투입돼 동굴 내부를 수색했지만 미로처럼 얽힌 구조 속에서 두 사람을 발견하는 데에는 실패했고, 수색은 다음 날로 이어졌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새로 투입된 구조팀이 수심 약 80m의 동굴 내부에서 특히 복잡하고 위험한 구간에서 서로 멀지 않은 위치에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탐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다이버들조차 이글스 네스트 싱크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죠. 사고 이후 이미 수차례 치명적인 사고가 반복되어 온 이 장소를 영구적으로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글스 네스트 싱크는 끝내 폐쇄되지 않았고, 다이버들 사이에서 여전히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은 일종의 성지처럼 여겨지고 있죠. 사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째 비슷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죽음의 명성, 이글스 네스트 싱크 다이빙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